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12월 셋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당초에는 이 오페크와 요즘은 이제 좀 산유국 범위를 넓혔지 않았습니까? 오펙 플러스 일단 감산을 1월에 끝내기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그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예상을 깨고 일단 감산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먼저 좀 보고 이후 유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오펙 플러스 참가국 전체가 지금 따르는 공식 감산이 하루 200만 배럴이 있고요. 네. 요거에다가 더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오펙 플러스 주도국 8개 나라가 시행 중인 자발적 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감산에다가 자발적 감산 같은 경우 8개 나라가 165만 배럴씩 하고 있고요. 요거를 원래 2025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네. 2026년까지 감산을 연장했다. 저희 이제 경제학 법칙에 따르면 감산이 되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게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네, 그렇죠.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에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부진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사다 쓰는 나라인 중국 경제가 부진하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글로벌 원유 수요가 지금 굉장히 둔화된 상태거든요. 그 유가가 조금 자꾸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공급을 조금 줄여서 공급을 줄이는 이 기간을 좀 연장함으로써 좀 유가 방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오늘 저희가 이따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글로벌 원유 수요 저하뿐만이 아니고 아주 원유 시장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네. 요인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슈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이따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왜 감산을 유지하느냐?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교수님, 이 네. 발표가 오히려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날 보통 한 유가가 한 3~4%는 오르는 게 정상인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유가가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WTI 기준으로 봤을 때 67.57,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71달러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는 항상 수요와 공급을 생각을 해보면 네. 뭐 공급 측면에서는 감산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조금 더 큰 것 같다라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타결 최근에 된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공급이 더 많이 제약될 수 있는데 그거 하나가 없어졌구나. 네. 요거는 또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 유가 하락세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와 공급의 제한적인 감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깜짝 감산 연장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의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건 단기간이고요. 향후 2025년 같은 경우에 참 유가 전망이 지금 이따 하나씩 봐야 되겠지만은 만만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기관이 유가 하락을 외치고 있어요.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향후 유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들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IB들에서 계속해서 전 세계 상품 시장 전망을 네. 내놓는데 내놓을 때마다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2025년 유가와 2026년 유가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 다 아니에요? 네, 모두 네. 거의 모든 네. IB들이 지금 다 그렇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가장 큰 팩터로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미국 내에서 셰일 오일 생산을 더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 셰일이 증산될 예정이고 더 나온다. 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둔화가 압박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 중에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과 관련된 정책이나 경제 전망 같은 거 내는 데인데요. 제가 여기 11월 전망을 봤는데 중국 내년 경제 성장률을 4.1%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에 있는 중국 팀이 웬만하면 중국 숫자를 되게 낙관적으로 뽑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4.1을 뽑았다라는 건 저희는 이제 중국이 얼마나 낙관적이냐는
4%대 후반이면 보통 낙관적이 5%대 가야지 중국은 그렇죠.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 팀에서도 4.1을 뽑았다라는 게 거기 제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이거는 뭔가 중국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 좋은 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효과, 트럼프가 제일 세게 때릴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네. 한다면 중국은 내년에 한마디로 가드 내리고 복싱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수요가 좋을 리가 있겠냐, 중국 경제가 좋을 리가 있겠냐라는 부분 수요 측면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공급과 수요, 공급에서는 트럼프 효과입니다. 트럼프는 쉐일 오일 더 파겠다. 미국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 땅 밑에는 쉐일 오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적으로는 중국에서 예전처럼 기름을 덜 쓴다.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자 그런데요, 국내 우리 기름값으로 오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가 뭐 배럴당 120달러, 125달러, 지금 68달러, 69달러. 근데 좀 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야, 거의 반토막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환율 때문인가요? 역시 우리는 네, 왜 이렇게 체감 효과가 덜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환율 효과가 되게 큰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어떻게 사오는지 구조를 보시면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를 사옵니다. 예. 여기서 그 거래되는 제품 가격에다가 환율, 우리는 왜냐하면 달러로 석유를 사야 하기 때문에, 되니까. 예. 때문에 환율을 보정하면 이게 원화로 바뀔 때 환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즉 원화의 가치가 너무 낮으면 석유가 싸지더라도 환율 효과가 더 커져버리면 우리가 구매하는 석유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분석 결과를 최근 들어서 보니까 최근에는 이 원래 원유 가격보다 그것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커서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가 원화로 구입을 할 때는 유가가 떨어진 것을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도 이제 브리핑에서 환율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외환 당국이 정말 총력전으로 지금 환율 상승을 막고 있는데도 1,420원대, 30원대는 이제 막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추세라면 글쎄요, 뭐 유가가 우리 체감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가 하락도 좀 덜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다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제품 가격이 바뀐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구매할 때 주유소에서 구매하잖아요. 주유소 가격까지 반영되기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2, 3주 이전에 저희가 구매한 제품의 가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얼마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면 향후에 한 2, 3주 이후에 유가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구매하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국제 휘발유 가격은 약간 오르고 있고요. 국제 경유 가격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약간이죠. 예. 그러면 예. 이것을 바탕으로 환율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고 본다면 향후에는 휘발유는 약간 오르고 네. 경유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이에 환율 방어가 조금 어려워지고 환율이 오른다면. 버티게 되고 지금 국내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오래 가게 되면 네. 결국은 이런 경유 가격이 약간 떨어진 것에 대한 효과도 우리는 체감을 못할 가능성, 전반적으로 소폭 혹은 약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 이런 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가 현재로서 변수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환율만 좀 떨어져 준다면, 원화 강세가 된다면 오히려 좀 유가 하락에 더 많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국에서 유류세 인하를 한 번 더 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가게 되고, 당국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겨울로 가게 되니까 난방 수요가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무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고요.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저희가 이제 휘발유랑 경유의 경우에 유류세를 이제 인하를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요거 인하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거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네. 주신 대로 그거이고요. 2개월 더 연장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는 있을 텐데 저는 조금 더 근원적인 결국 대책은 환율을 잘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환율을 방어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환율이 좀 시장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내적인 악재들이 잘 해결되는 네. 방향, 이런 것들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국제 유가의 향후 흐름과 우리 국내 시장 체감 효과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세계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봐야 될 텐데요. 이게 굉장히 많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어디로 이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년부터 우리 아시아 국가들 대상으로 싸게 공급한답니다. 원유를.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며, 이런 우리한테 일단 좋죠.
왜 우리한테 싸게 네, 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물건이 보통 언제 세일을 하냐 생각을 해보면 잘 안 팔릴 때 세일을 하잖아요. 네. 첫 번째 잘 안 팔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기 부진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원유 시장을 바라볼 때 저희 요게 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원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아유, 산유국이죠. 예. 나는데 국제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국제 시장에다 내다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원유를 사갈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개라고 합니다. 인도랑 중국만 사가는데요. 네. 중국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기가 안 좋잖아요. 원유가 남잖아요. 네. 이거를 2차 시장에다 지금 되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러시아가.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요. 아, 중국이 중국이 샀던 또 거를 또 사가지고. 샀던 걸 예, 예. 당근마켓에 내놓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내놓을 때 싸게 내놓잖아요. 한번 거친 거니까. 네. 근데 요게 그러니까 시장가보다 훨씬 싼 유가 원유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서방 국가들은 이걸 사다 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국제법의 위반이니까요. 이걸 누가 사다 쓰느냐? 인도. 네. 그래서 러시아산을 인도가 엄청 지금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산 사는 게 좀 줄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25일 날 11월 25일 날 네.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랍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마켓 쉐어를 어떻게 해서 유지하지? 야, 이거 약간 덤핑하자. 싸게 팔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OPS 공식 네.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이 막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아의 원유 바겐 세일, 이제 본인들의 이니셔티브,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뒷배경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2.0의 쉐일 오일 혁명입니다. 다짜고짜 이 트럼프 당선인은 쉐일 오일 판다, 지구 온난화는 사기고 석유를 대거 갖다 쓰겠다. 이게 이제 모든 아이비들의 리포트가 국제유가 하락을 점치게 하는 핵심 이유인 것 같은데 될까요? 뭐 일각에서는 거대한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이거를 트럼프 한 명이 되돌릴 수 있을까? 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정책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 예. 당선인의 그 뒤에다가 Not in my term. 그러니까 내 임기 내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강건하면 되고 그 다음은 내가 알 바 아니야라고 난 떠난다? 생각하면 예.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더 많이 뽑아내겠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오일을 싸게 생산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의 근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나아가서 베네수엘라에다가 전 세계 최대 오일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기름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원유 증산을 지원을 골자로 한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소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일 시장에서 원유 시장에서 미국의 입김은 점점 강해지고 누구의 입김이 약해지냐면 사우디나 다른 오펙 플러스의 입김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우디가 최근에 뭘 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하고 있었냐면 야 이거 석유로 장사해서는 영원히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것도 하자. 그래서 왜 비싼 축구 선수들도 사가고 네. 네온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예. 여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돈은 들어가는데 오히려 돈 나올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우디가 굉장히 곤궁한 상황에 지금 놓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베네수엘라, 이게 퀄리티를 보면 베네수엘라 원유가 진짜 좋은데 여기 것까지 이제 다시 이제 수입하고 세계 시장에 뿌릴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을 점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슈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캐나다, 멕시코 여기도 원유가 나오잖아요. 네. 관세를 부과하니까 캐나다, 멕시코가 아시아 뭐 우리 등에게 이제 석유를 팔려고 하는데 근데 교수님 우리나라가 약간 트럼프와의 협상 조건으로 미국 원유로 사주기로 또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미국 거 사줘야 됩니까? 뭐 캐나다, 멕시코 거 사줘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거는 가격이 싸지면 살 수는 있는 거고 네. 미국은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폭을 줄여야 협상이니까. 네. 되니까 그걸 뭐 살 수도 있는 건데요. 캐나다 원유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캐나다가 엄청난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원유가 대부분 그동안은 미국으로 공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 비중은 최근 5년간 1% 미만으로 되게 미미합니다. 하지만 회사들 입장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대로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최산성만 맞으면 굳이 안 사다 쓸 필요가 뭐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인프라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원유가 많이 나온 데가 에드먼턴주의 알버타주 에드먼턴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내륙에 있습니다. 예. 바닷가에 붙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태평양 쪽으로 얘를 보내려면 얘를 바다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TMX라고 하는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에드먼턴부터 브리티시 콜럼비아까지. 그 브리티시 콜럼비아는 바다에 붙어 있잖아요. 밴쿠버 있는 쪽이잖아요.
이쪽까지 파이프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인해서 이거 실제로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실제로 네. 최근 들어서 중국이랑 인도는 캐나다 원유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돼요? 왜냐면 캐나다와 미국은 한 몸이잖아요. 아, 근데 또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셰일 오일이 더 많이 나와서 미국 내 수요들을 셰일 오일이 더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있으면 그러면 그렇죠. 캐나다도 자기 캐나다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10건 중 10건이 얘기하는 유가 하락이 올 것 같습니까, 교수님? 2025년에는? 저는 근데 항상 경제학자잖아요. 예. 제가 반대되는 논거,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 좀 볼까요? 비판적 사고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공급 확대는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듯이 유가 하방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을 보면 미국 원유 생산량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공급 여력이 있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는 우리가 더 생산하겠다라는 게 일종의 레토릭이지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라는 걸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네. 향후 유가 시장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사우디에서 바겐 세일하죠. 캐나다, 멕시코산 원유도 있죠. 미국 원유도 우리가 갖다 써야 되겠죠. 되게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원유 정책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회사들의 지배 구조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한 회사는 100% 사우디고요. 네. 그 지배 구조가 또 다른 회사는 50% 사우디입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미국 원유를 갖다 쓰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회사는 지금 미국 회사 쉐브론이 대주주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미 미국 걸 많이 쓰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산성, 그래서 각 회사들이 생각하는 채산성에 따라서 구조들이 결정될 것 같다. 현재는 중동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늘지 줄지, 셰일 오일이 더 들어올지 이런 것들은 채산성과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이 한강 작가가 수상할 때 현장 중계도 우리 김평론가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살짝 봤습니다. 자, 한강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번에 노벨문학상 자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게 주는 것이다. 자기가 대표로 받았다. 총평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미. 네, 총평은 저는 이제 우리가 노벨문학상의 뭐 후광을 입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우리 한강 작가의 후광을 노벨상이 받았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고요. 세계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한강 작가의 이런 인기, 관심 이런 것에 저는 숟가락을 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뭐 한강 작가가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야 뭐 빚진 느낌이다, 뭐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더 은혜를 베푼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강 작가의 수상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10년 후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개 그 노벨문학상의 수상자들이 7, 80대가 많아요. 50대에도 거의 없고 그래서 카미 같은 경우가 이제 44살에 수상을 했을 정도로 40대도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이 노벨상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업적이 바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노벨문학상은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네. 그 메선 심사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제 연설했어요. 이제 작품 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흰도 읽었고 그다음에 소년이 온다도 읽었고 작별하지 않는다도 읽고 다 읽은 거예요. 네. 다 읽은 다음에 이걸 총 아울러 가지고 논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 그동안 어떤 작품 세계를 펼쳐왔는지를 다 총평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한강 작가가 가진 그러니까 작품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을 줄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근데 이제 뭐 꼼꼼하게 그 한 작가를 평가하는 거는 좋을 수는 있어요.
한 작품만 보면은 그 천재적인 재능 때문에 소재 잘 잡아가지고 인기 끌어가지고 상 받으면 그 뒤에 작품을 엉망으로 쓰면 이건 노벨상의 권위가 안 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시기가 너무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 관심 있을 때는 노벨상에 관심을 안 가지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을 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벨상에서 이번에는 한강 작가가 핫하니까 핫한 작가를 저는 꽉 잡았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노벨상이 한강 작가나 한국에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벨 문학상이 오히려 한강 작가와 K 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승했다. 네, 그렇게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총평을 해 주셨고요. 특히 이번에 노벨상 시상식을 보면은 여성 쪽만 따로 좀 떼어놨는 이제 그런 행사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참고로 문학상 쪽에서는 여성 작가가 18명이었다라고 하고요. 전체 노벨상에서 여성 수상자가 65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좀 이번에 여성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약간 좀 이제 빗기는 네. 질문이긴 하죠. 그건 결국에는 노벨상이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여성 수상자가 너무 적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아까 이제 모엔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 작가 중에서도 아시아 작가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작가로서 최초이자 이제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이제 처음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동안 지적받아온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노벨상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시아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건데 상대적으로 아까 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121명 가운데 여성 비율이 15% 수상자가 18명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전체 비중을 보면 문학상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뭐 화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 심리학상, 경제학상 이렇게 다 포함을 하게 되면 7%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학은 약간 여성 작가들이 높네요. 많으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아 작가는 이제 여성 작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 선구자들의 뛰어난 재능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라이트 이제 그 아트 구성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몇몇이 보여주는 그런 형태까지도 하면서 좀 저 화면인 거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들의 저런 이제 초상화와 함께 대표적인 작품의 문구를 따가지고 저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하거든요.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디어 아트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까지도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경제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 이제 상금 이런 얘기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네. 이 노벨이 그 노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면서 이제 상을 만들고 그랬다는데 그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 상금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기부를 또 받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연기금도 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그렇죠.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팔아서 이제 처음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 상금 재원이 1895년에 3,100만 크로나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예. 그걸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쪼개가지고 주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해 왔던 것이죠. 누가요? 그 재단에서? 네, 재단에서. 예. 그래서 부동산, 뭐 채권, 주식 등 그래서 넘는 재산을 이 펀드로 전환해가지고 예. 이제 증권에 투자하라라고 노벨이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상금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1,100만 100만 크로나였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노벨상 받을 때 이 1,078만 크로나였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0만 정도가 이제 예. 이상이 예. 이렇게 높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운용 자산 수익률이 최근에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운용 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높을 때 이 상을 받게 되면 더 많이 상을 받게 되는 그해 수익률 혹은 뭐 예. 전전 수익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투자 수익이 높은 해 상금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인데 가장 최고액은 2001년에 하나로 15억. 한강 작가는 지금 한 14억 4억이죠. 3천만 원. 그러니까 네. 세금 때문에 한 뭐 13억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또 1919년과 1920년에 3억 2,500만 원. 그러니까 야 똑같은 이제 상급이라 하더라도 그의 채권이나 부동산 시황이 주식, 중요하다. 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르다. 그리고 메달 같은 경우도 18K 금 위에다가 24K 도금을 했는데요. 네. 무게가 한 175g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메달 자체의 가치는 금과 도금량을 총 합하면은 한 $10,000 정도 이상에 해당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게 경매에 넘어갈 그렇죠. 경우에는 한정할 네.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2015년에 물리학자인 리언 레더먼의 노벨상 가격은 $765,000 정도에 경매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넘깁니까? 그분이 약간 좀 네, 뭐 사정이 있나요? 아마 이제 본인이 넘긴 게 아니고 자손들이. 예,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상하고 나서요. 그 다음 날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이 출판 관련한 주식이 바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정말로 한강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몇 가지 좀 단면 좀 보여주시죠. 막 줄 서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매진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이? 네, 일단 서점가의 매출액은 뭐 당연히 좋았고요. 사실 서점가뿐만이 아니고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그래서 찍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밤새 주말 이제 그 휴일도 반납하고 인쇄소를 돌리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은 노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종이 제지업계 같은 경우도 웃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이 있다 보니까 네. 종이를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울했었는데, 제지업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가워서 이 한강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누가 이제 많이 샀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노벨상 수상 전에는 한강 작가의 책을 찾았던 세대는 20대가 35.5%로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 노벨상 받은 이후에 20대가 20.1%로 좀 줄었고, 50대 이상이 15.3에서 20.3%로 급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매력이 있는 50대가 좀 더 많이 쓰시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도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 현상 쪽에서는 50대 이상이 사실은 소비 지출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에는 소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큰 손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강 작가의 책만 뭐 100만 권 이상 이렇게 팔린 것이 아니고, 이 한국 소설도 많이 나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김혜란, 정유정 작가의 작품도 네. 동반 상승을 했고, 또 양기자 작가의 모순, 또 최진영의 구의 증명과 같은 소설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서 결국 전반적으로 이 도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왜냐하면 종이책이 그래도 굉장히 가치가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부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원래 소설이 전년 대비 한 35.7%, 그리고 한국 소설 분야가 82%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구매력에서는 아까 이제 50대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지금 약간 독서 열풍으로 가면서 MZ 세대, 특히 이제 Z 세대들이 네. 많이 최근에 책을 찾는데, 텍스트 힙이라고 하죠. 이게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멋있다, 이런 문화가 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창구가 좀 열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판 산업에서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이 유입. 네.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젊은 세대는 종이책 안 읽고 그냥 뭐 쇼폼이나 네. 아니면은 뭐 짧은 영상, 네. 그리고 그냥 뭐 메신저만 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동영상을 많이 보는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텍스트입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글자, 책 읽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책과 책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힙하다, 굉장히 멋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열풍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그것을 반드시 인증샷을 통해서 올리게 되는 건데, 한강 작가의 책도 이렇게 100만 권 이상 팔린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2030 세대가 굉장히 기여를 했고, 사실 구매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빌려서 읽는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열풍이 이제 한강 작가의 그런 책을 만나게 되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서 많은 판매고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쾌거 제2, 제3의 한강 작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원식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월 셋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